어? 옷을 왜 벗었죠? 어? 뭐 하는 거예요?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어머. Millions of people are dying. Meanwhile, cops are failing. 뭐야? 어? 뭐야? Ladies and gentlemen, we are sorry for the disruption. Please communicate. 뭐지? 아, 길거리에서 왜 그러는 거야? We're gonna lose everything. And we're not joking. We have tried everything! 왜? 이런 행동을 할 만한 뭔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명분이 있겠죠. 뭐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의문을. 사실 그냥 봤을 때는 저 진짜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의 행동인데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예. 최근 세계 곳곳에는 지금까지 없던 이런 과격한 시위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인류의 생존을 위해 기후 위기를 멈추기 위한 행동을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후 위기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까지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나선 난 것이죠. 그런 그 그림에다가 그런 테러를 가했다라는 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큰 문화재를 망가뜨리는 거는 파손되지 않았던 게 앞에 유리로 돼 있었기 때문에 아, 문제는 다행이네. 없는데 다행이다. 그냥 이제 어떤 액션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시위 방법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재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재앙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죠. 회장님 대체 지금 지구가 어느 상태인 거예요? 지금의 지구를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말기 암 환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말기암? 왜? 그것도 온몸 곳곳에 암세포가 다 전이된 그런 상태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인류는 이제 문명이 시작된 후부터 이렇게 따뜻한 기후가 이어지고 그러면서 농업 생산력도 좋아지고 또 인구가 번성하고 도시도 발달하고 기후 변화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왔대요. 그런데 그 후에 또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어? 소빙하기라고 부르는 그런 시기인데요. 지구 온도가 이제 낮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소빙하기가 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아주 심각한 가뭄, 대기근, 대규모 전염병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 당시 흑사병 피해가 컸던 것도 이 기후 변화로 인한 그 대기근 영향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17세기 조선시대 때 경신 대기근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러면 이 소빙하기 이 시기에 지구의 온도가 얼마나 내려갔던 걸까요? 그럼 그래봤자 마이너스 0.5도 아니에요? 마이너스 0.5도까지 안 가는 것 같은데. 예, 한 0.2도 이 정도 낮아진 건데 이 작은 온도 차이가 지구의 기후를 바꾸고 인류의 생존과 세계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러니까 소빙하기라고 해도 굉장한 기온차가 있는 건 아니었네요. 예, 지금 저 그래프상 2000년대는 확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면 저 때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산업혁명. 그렇습니다. 예, 산업화, 산업혁명이 있었죠. 산업혁명이 있고 나서부터 인류는 이제 물질적으로 전례 없이 풍요한 이런 시대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공장, 기차, 자동차, 발전소 이런 것들을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오니까 불과 100년 만에 1.1도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이런 거는 지구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이죠. 최근 200년에 너무 급격한데요? 네, 그러니까 저만큼 0몇 했는데도 뭔가 이상 변화들이 생기는데 지금 1.1도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뭔가가 변화가 오겠네요. 맞습니다. 지구 전체 평균 온도, 더군다나 기후에서 이 1.1도가 올랐다는 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 아시죠? 네. 예, 그 원자폭탄 하나 떨어졌을 때 아주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지구에는 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그런 원자폭탄 같은 규모의 폭탄이 1초에 4개씩 터지는 그 정도의 열 에너지가 매년 흡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개씩이요? 예. 그만큼 많은 열 에너지가 지구에 축적이 되니까 지구 전체에서 온도가 올라갔죠. 그 온도가 이제 바로 1.1도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더 심각한 문제는 지구 온도가 상상 이상으로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하나 더 많은 1초에 5개씩 터지는 1초에 5개씩 터지는 그 정도 수준의 에너지가 지구 전체에 흡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실제적인 원인은 뭐예요?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이 현상이 이제 우리가 지구 온난화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또 지구 가열화 이렇게 부르고. 지구 온난화를 만든 핵심 원인, 이거는 우리가 배출한 그 온실가스, 그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각종 이제 산업 현장, 발전소, 또 교통수단 이런 데서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가스로 인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구 환경 시스템 상태에서는 태양에서부터 지구로 이제 열 에너지가 이렇게 오게 되면 우주로 보내는 열 에너지하고 태양에서부터 들어오는 열 에너지가 같았죠. 네. 똑같은 양이어서 지구의 온도 변화가 없이 안정적으로 기후가 유지가 됐던 것인데, 근데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하고 하니까 지구를 마치 온실처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온실 효과가 점점 강해지면서 지구의 열 에너지가 점점 더 많이 축적이 되고 있는 그런 비닐하우스를 상태다. 씌운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도 온실가스를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보면 한 370억 톤 이 정도씩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이제 배출하는 양 자체를 급격하게 줄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이 배출을 하는 거죠. 소 한 마리가 1년 동안 만드는 이 온실가스 양이 소형 자동차 한 대가 내뿜는 그 정도 양에 맞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와우. 결국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육류 소비량이 이제 급증을 하다 보니까 사육되는 소의 수가 점점 늘어나서 현재는 10억 마리까지 늘어났고요. 그 결과 축산산업에서 나오는 이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거의 5분의 1 정도까지, 5분의 1 정도까지 차지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수준. 이거 엄청 심각한 문제네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이 있거든요. SUV 타고 있는 채식주의자보다 자전거 타는 육식주의자가 더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듣고 완전 채식한 지 2년 정도 됐고 저는 열심히 그래도 많이 실천하려고 하고 있어요. 대단하다. 그러게요. 예. 교수님 그러면 저렇게 1.1도 올라간 그 기온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예, 급격한 산업화와 육식 등의 이런 생활 변화로 인해서 인류가 초래한 지구 온난화는 특히 2019년에 지구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19년? 그리고 이때 인도양의 기후 관측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대이변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인도양의 이 동쪽하고 서쪽 사이에 온도 차이가 무려 2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에? 뭐지? 근데 저희는 사실 예. 체감상 2도는 별거 아닌 거라고 느껴지는데. 이 바닷물의 수온이 이게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게 상당히 거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온이 바뀐다는 거는 엄청난 열이 거기에 공급이 됐거나 또는 엄청난 열이 빠져나갔거나 이런 거대한 열의 변화를 말합니다. 규모가 다르구나. 그래서 인도양 양 끝에 나타난 이 2도의 차이는 심각한 기상이변을 예고하는 무서운 전조였습니다. 와 진짜 처음 가보네요. 사진 너무 예쁘다 근데. 천연 정말 언젠가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저런 곳에? I'll drink from your heart.
이 지구의 가장 북쪽에 있는 그런 하얗게 돼 있는 아까 빙하 이런 것만 떠올리는데 북극을 이루는 거는 사실 빙하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아, 북극은 이제 북극해라는 바다로 돼 있죠. 북극해에는 이제 거대한 해빙이 있고 북극해 해빙 외에도 옆에 있는 이제 가장 큰 섬, 그린란드, 그리고 미국의 알래스카, 러시아의 북부 스발바르 그 제도, 이 영역 전체를 우리가 북극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북극이 이제 지구의 이제 그 열 균형을 잡아주는 지역이니까 냉장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아 여기가 냉장고예요? 좋은 표현이구나. 기후 위기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마치 냉장고 플러그를 뽑은 것처럼 아우. 북극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우.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와. 아니 북극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사막 아니에요? 교수님 갯벌이요? 다른 사진 같은데요? 영상 잘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이게 장면인데요. 빙하였다고요? 20도? 목이 있다고? 거기에? 어머, 20도 말도 안 된다. 어쩜 아, 좋아. 끝났다 우리. 아우 저 목이 진짜. 어. 아니 이렇게 푸릇하고? 북극 아닌 것 같은데. 긁을 수도 없고 아우, 어떡해. 와. 얼음이 저렇게 다 없어졌다고요? 북극 사과학이 아주 심각하죠. 이 북극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태양열이 상대적으로 덜 미치기 때문에 항상 낮은 기온을 유지했었고 이제 그 덕분에 북극해 바닷물이 얼어서 수온이 낮고 차갑고 얼어서 빙하가 되고 해빙이 만들어지고 그랬던 것인데요. 하지만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북극조차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북극권의 빙하가 얼마나 녹았는지 직접 확인해 볼까요? 아유,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같은 계절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달라지는 효과는 빼고 해에 따른 변화만 나타낸 겁니다. 와. 하얀색이 빙하가 거의 거의 다 없는 건데요. 없어졌는데요? 아니 이건 다 녹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이 북극해를 덮고 있던 해빙의 4분의 3이 다 사라진 상황이죠. 지금 남은 부분이 얼마 없어요. 북극권이라는 곳은 이제 지구상의 다른 곳들에 비해서 2배, 3배 빠른 속도로 지금 온난화가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2030년 정도만 돼도 북극권의 여름 해빙이 완전히 다 사라질 걸로 좀 완전히? 그렇게, 완전히 다? 사라지는 시점을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죠. 아 큰일 났네 진짜. 아.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곳이 지구 최대의 얼음 섬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그 그린란드인데요. 그린란드 정상 같은 경우는 한여름인 7월 달이 돼도 최고 기온이 영하 10도를 안팎으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눈이 계속 내리는 이제 그런 곳인데요. 2021년에는 관측 사상 최초로 거기에 비가 내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눈 대신 큰일이야. 비가. 큰일이야. 3일 동안 내린 비의 양이 70억 톤에 아유, 그러지 달했다고 마. 하는데요. 이 얼음섬에 비가 내리면은 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녹겠죠 그럼. 예. 그렇죠. 그래서 당시 내렸던 비로 우리나라 면적의 약 20배에 해당하는 그 정도 면적에 달하는 얼음이 다 녹아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에는 평균 기온이 섭씨 6도까지 그린란드에서도 올라가고 60만 톤에 가까운 얼음이 새로 또 녹아버린 겁니다.
이게 다 녹으면 뭐가 제일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 북극권의 비가가 이 지구에 이렇게 내려쬐고 있는 이 태양열을 반사하는 역할을 일종의 반사판 역할을 해주거든요. 하였잖아요. 하얘니까. 그래서 하얀색으로 비가로 덮여 있을 때는 태양빛을 많이 반사해 줬는데 이제 이게 녹으면서 그대로 흡수되는 겁니다. 그럼 더 빨리 녹겠네요. 그리고 빙하의 또 한 가지 역할은 얼음으로 바다를 덮어서 수증기 증발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온난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점점 가속화될 일만 남았네요. 진짜 악순환. 예, 이렇게 북극권이 급속도로 더워지다 보면 인류가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가장 먼저 짚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북극권에 있는 영구 동토층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녹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영구 동토라 그러면은 계절이 바뀌어도, 그러니까 즉 여름이 돼도 잘 녹지 않고 영하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계속 얼어 있는 땅이거든요. 이게 지구 전체 육지 면적의 14%나 차지하는 넓은 영역인데, 그런데 현재 대기 중에 있는 그 탄소량의 2배가 넘는 1조 6천억 톤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탄소가 영구 동토층 속에 저장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소가 다 빠져나가겠네요. 그렇죠. 아니 안 돼. 네. 녹으면 안 돼요. 녹으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엄청난 이 탄소가 대기 중으로 다 나오게 되면 온실효과가 더 가속화되고, 그러면 온난화는 더 빨라지는 그런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영구 동토는 그야말로 이 얼음 속에 있는 시한폭탄 같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그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다는 어떤 징후들이 있나요? 예, 그런 여러 지구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2020년 6월에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 중에 하나라고 알려진 북극권의 도시 러시아의 베르호얀스크. 이게 아무리 더운 여름이 돼도 평균 기온 20도를 안 넘던 그런 지역인데, 거기 기온이 무려 38도까지 네? 치솟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시베리아에서는 150년 만에 닥친 고온, 가뭄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대형 산불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고요. 시베리아의 산불이란 단어가 그죠. 너무 안 불이 어울리잖아요. 난다는 게 그죠, 맞아요. 이런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이 집안이 이제 불안정해지고 이 얼어있던 땅에서 그게 녹으니까 그 언 땅 위에 세워져 있던 광산, 공장, 송유관 시설 그러네. 이런 것들이 다 균열이 가고 있고요. 2019년에는 영구 동토층의 유류 저장고가 파열돼서 디젤 2만 톤이 유출되는 그런 사고도 발생했었습니다. 진짜 별의별 일이 다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던 것 중에 놀라웠던 게 있었어요. 2016년도 7월에 러시아 시베리아 이제 야말반도 쪽에서 약 2,300마리의 순록이 갑자기 이제 죽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바로 탄저균 때문이었어요. 산적이요? 어디서 온 거예요? 이 영구 동토에서 원래 이제 죽었던 순록들이 있었는데, 그 순록들이 옛날에 탄저균 통해서 이제 죽었나 봐요. 그래서 그 탄저균이 영구 동토가 녹으면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감염이 되는 거죠. 빠져나왔구나. 빠져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순록들이 죽었다 하는데, 영구 동토층 안에서 어떤 바이러스 있을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진짜 너무 무섭다고 하고 하는 수십만 년 게 동안 묻혀있던 몇백만 년 이상 있던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 약간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들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급속도로 녹고 있는 빙하로 인해서 인류에게 닥친 위기는 또 있습니다.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권의 변화가 그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구에는 이 대기 순환에 따라서 다양한 바람이 곳곳에서 붑니다. 다양한 바람들이 부는데 그 바람에 따라 대기가 순환하면서 우리 매일매일 날씨도 변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북극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주 강하게 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트기류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들어봤습니다. 이 제트기류는 이제 아주 높은 상공에서 가장 빠르고 강하게 부는 그런 바람인데, 북극에 있는 차가운 대기하고 저위도에 있는 따뜻한 대기하고 사이를 이 제트기류가 흘러가면서 막아주고 있는 거죠. 일종의 바람 장막을 형성해 주는 건데,
두 곳의 온도 차이로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극의 차가운 기온을 가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이런 중위도에는 이런 차가운 냉기가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그런데 북극이 지금처럼 이렇게 더워지면 이 제트기류가 내려오나요? 아, 약해지고. 그냥 들쑥날쑥해지는데요? 그렇죠. 예. 북극이 더워지니까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저렇게 구불구불하게 아래로 내려오게 된 거죠. 이 벨트가 풀리는 거네요. 진짜 전 세계 기후가 들쑥날쑥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위도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기후를 각종 기상이변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마치 재난 영화 한 장면 같은 상황들이 맞아, 맞아. 여기저기서 막 벌어졌는데 뭐 여름에 눈 올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남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그곳을 따라서 미국 남부지방에 위치한 그 텍사스까지 북극의 냉기가 내려오다 보니까 전례 없는 수준의 그런 한파가 들이닥치게 됩니다. 이 당시 텍사스는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던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인류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계절이 예측되고 막 그래서 그랬던 건데 어떻게 살아? 거기 있는 동물들도 다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텍사스주에 불어닥친 한파가 지금 챔보 씨 이야기하신 것처럼 인명 피해로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트기류가 아까 약해져서 미국에 이런 심각한 한파가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지구 안에서 열이 또 보존이 돼야 되니까 한쪽에서 극단적으로 추워졌다는 거는 다른 곳에서 극단적으로 또 더워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7월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구 반대편인 유럽에서는 재앙적인 수준의 폭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 영국의 낮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유럽의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선 47도가 넘는 기온에 1,100명이 숨졌습니다. 와. 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이 원래 좀 더웠는데 그게 위로 쭉 올라온 느낌이네. 그리고 이 유럽을 괴롭힌 거는 폭염만이 아닙니다. 유럽에 500년 만에 역대급 가뭄이 찾아오게 됩니다. 강수량이 너무 극단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유럽의 3분의 2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됐는데요. 독일의 라인강이 바짝 말려서 바닥을 드러냈고 Beim Mais fehlt leider der Regen und somit ist der Mais sehr klein dieses Jahr und auch die Kolben sind sehr klein und somit fehlt uns bis zu 50% der Ernte. 프랑스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 공급도 제대로 안 되면서 트럭으로 물을 긴급 공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녹아내린 빙하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문제. 사실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빙하는 이 그린란드하고 남극의 빙상이라는 형태로 있는데요. 문제는 이 얼음이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빠르게 녹고 있다는 거죠. 그린란드의 빙하는 하루 평균 60억 톤, 사흘간 180억 톤의 물로 변했습니다. 하루에? 아유, 쓰나미네. (7m) 상승? 얼음의 절대량이 많은 이 남극의 빙하가 인류 종말을 결정하는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해 쪽에. 지금의 속도로 보면 저게 한 몇 년 뒤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이 올라가는 속도는 1년에 3mm 정도씩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 해수면 상승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몇 배나 빨라진 것이죠. 이게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속도로 올라갈지 이 전망도 여러 가지로 엇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로 계속 이게 진행이 되면은 한 8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2100년 정도가 되면은 해수면이 한 1.1m 올라가겠다. 그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전망입니다. 보수적인 거라고요? 이거는 평균 해수면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것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예, 거기에서부터 다시 태풍 같은 게 오면서 해일이 거기서부터 더 올라가니까 이 침수 피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거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지금 암 말기다 이거 복구 안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떡해요? 네, 지구 종말 시나리오는 이제 지구 온도가 지금 1.1도 올랐다고 했잖아요. 2도를 넘어서 3도, 4도 이 속도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계속 내보내면 수십 년 안에 2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이미 1.1도 올랐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0.4도가 더 올라가서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라가는 그 상황은 우리가 아무리 지금부터 노력을 해도 막기가 어렵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구 온난화 수준을 막아야 되는 그 최후의 보루 저지선이 1.5도, 2도 이제 그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다고요? 딱 두 가지를 하면 되는데 첫째, 탄소 배출을 줄여서 지구온난화 속도를 급격히 낮추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거의 탄소에 기반해서 문명을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탄소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제는 빠르게 탈탄소 사회로 바꿔나가야 되는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1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는 11.8톤, 세계 평균의 2.5배나 됩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합리적인 투자를 할 때 정부와 기업을 바꿀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사회 전체를 바꿀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이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태풍 매미 이후 우리나라는 방제를 통해서 태풍 피해를 많이 줄여왔습니다. 이처럼 기후 위기에 있어서도 같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급변하는 기후에 대응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고민을 지금 시작해야 될 때인 겁니다. 이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늦추는 일은 너무도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깊이 새기고 행동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후변화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Were the numbers of monkeypox, the monkeypox virus. Monkeypox that is troubling the European nations,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원숭이? 저 요즘 그건데? 요새 아프리카에서 엄청 맞아요, 맞아요. 오 뭐야? 오! 전 세계를 감염병 공포에 떨게 한 코로나19도 모자라 또 한 번 팬데믹에 대한 두려움을 낳게 한 감염병인데요. 바로 원숭이 두창에 걸린 환자의 모습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원숭이 두창은 최근 일주 사이에 세계 15개 나라에서 벌써 50개국 이상에서 엄청 많이 퍼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도 퍼지고 있어요. 원숭이 두창의 확진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 원숭이 두창 첫 환자 발생을 확인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여
이게 우리나라에 왔다고? 네, 우리나라에도 확진자 어머나. 생겼어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I have decided that the global monkeypox outbreak represents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영상에 보셨듯이 수포로 뒤덮인 온몸, 원숭이 두창이란 낯선 이름. 게다가 지난 6월 22일 국내에서 확진자까지 나오면서 일상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공포에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도 그렇고 원숭이 두창도 그렇고 두 가지의 바이러스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동물에서 왔다? 정답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오늘? 정확하게 맞춰주셨는데요. 동물 유래의 바이러스. 이거를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하면 인수공통 전염병,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겁니다. 동물과 사람 사이에는 장벽이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어서 동물의 질병이 사람한테 넘어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돼지의 전염병도 인간에게 넘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없는 야생동물한테도 넘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근데 동물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전파될 경우에는 굉장히 더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그럼 뭐 돌연변이가 생기나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사람으로 넘어와서 치명성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바이러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가요? 바이러스의 특징. 숙주가 있어야 돼요. 오늘 굉장히 전부 공부하고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좋은 숙주가 되겠어요. 왜? 지금까지 어떠한 동물도 이렇게 지구상에 70억 이상 이렇게 대규모로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살기도 하고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좋은 숙주고 어떤 동물의 몸속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다 미지의 영역이죠. 언제든지 새로운 바이러스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인수공통 감염병에 노출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분명한 거는 현재도 또 앞으로도 인수공통 감염병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더 무서운 거는 2070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50년 동안 이러한 감염병이 15,000건 이상이 나타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이제는 뭐 종의 장벽의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1970년대에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이 원숭이 두창이 실제로 사람한테 전파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동물에서 사람으로. 동물에서 사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정확히 생긴 병이에요? 이게 사실은 처음 발견된 게 1958년에 그러니까 덴마크의 이제 코펜하겐이라는 덴마크 수도에서 실험실에서 원숭이들이 원인 모르게 감염이 된 거예요. 근데 증상을 딱 보니까 천연두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원숭이 두창. 지금 보시는 모습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모습이고요.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다가 주로 중앙아프리카 또는 서아프리카 이런 데서만 발병을 했던 풍토병,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만 문제가 됐었던 그런 풍토병이었는데 이게 2022년도에 갑자기 그 아프리카를 넘어서 영국, 독일, 스페인, 미국까지 여러 나라로 감염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예기치 않게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여러 지역에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긴급 상황실도 가동하고 있고 또 고위험군에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감염자는 실제보단 훨씬 적을 수치일 거라며 숨은 감염자로 인한 폭발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저렇게 온몸에
저런 수포들이 올라오는 게 증상이에요? 그 전에 어떤 발열이라든가 이런 전조 증상들은 알려져 있고요. 처음에는 피부 일부가 붉게 변하는 반점이 올라오고 잠복기가 1주에서 한 3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점이 울퉁불퉁해지면서 솟아오르는 것이 아주 주요한 특징이고요. 보통 피부 발진이 나타나고 나서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고 딱지가 생기는 순서로 회복이 되는데 발진이 번져나가면서 열나고 근육통, 두통, 림프절까지 붓는 증상이 나오는 게 전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경로가 뭐야 이게? 교수님 그러면 그 원숭이 두창이 원숭이한테서만 감염되는 게 아니면 어디서 전파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알려본 거에 의하면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보통 중아아프리카에 있는 또는 서아프리카에 있는 설치류입니다. G종류. 실제로 2003년도에 미국에서 47명이나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사례가 보고가 됐거든요. 근데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전파를 시킨 동물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동물이 확인이 됐어요. 한번 보실까요? 재밌는 동물? 무슨 동물이지? 다람쥐야? 저 되게 정확하십니다. 다람쥐과에 속하는 프레리독이라는 이름 들어요. 프레리독. 예, 프레리독. 귀엽다 근데. 되게 귀여운 애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아프리카에서 이걸 수입해서 가정에서 키우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원숭이 두창이 전파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반려동물이니까 만지면서 접촉이 된 거예요. 그럼 아까 이게 감염이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전파 경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데 원숭이 두창은 사실은 코로나19에 비해서보다는 전파력이 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행이다. 코로나19는 이렇게 호흡기 비말만 튀거나 또 심지어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어떤 공간에 있어 공기에서 전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원숭이 두창은 조금 더 밀접해야 돼요. 예를 들면 분비물, 그다음에 배설물 이런 거와 직접적으로 접촉이 된다거나 굉장히 밀접한 접촉이 있을 때만 전파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쥐는 본인들의 면역 체계가 굉장히 특이해요. 가지고 있는데 병은 유발하지 않는. 그러나 박쥐의 특성상 먼 거리를 비행을 하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를 날아다니니까 얘네들이 이런 다른 동물에게 전파할 수 있는 이런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하나의 사실은 박쥐가 범인, 박쥐한테 모든 거를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지적했지만 박쥐는 생태계에서 상당히 이로운 활동을 많이 하고 그 꽃을 피우게 하고 해충을 잡아먹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야생에서 살아야 될 박쥐가 살 곳을 점점 잃어버리게 하니까 불도저가 밀림을 밀고 들어가면서 자꾸 개발을 하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던 숲이 파괴가 되니까 이렇게 살 곳을 잃어버린 박쥐가 자꾸 사람 쪽으로 접근하게 된 것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가까워지게 된 그런 영향이 된 겁니다. 게다가 이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얼굴을 바꿔서 예상치 못한 시기에 또 나타나는데 1970년대에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굉장히 특색 있는 아프리카의 풍토병 에볼라 바이러스 이게 시간이 흘러서 2014년도에 또 나타납니다. 뭐야? 특히 서아프리카의 기니의 경우에는 6개월 동안 9,000명 감염돼서 절반이 사망을 한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다시 등장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1976년도에 발생했던 그 에볼라 중에 자이르, 콩고에서 나왔던 그 자이르 바이러스의 변종, 돌연변이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다시 나타나서 급속도로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습될 때까지 28,646명이 감염됐고 그중에서 11,323명이 사망한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때 퍼진 에볼라는요. 미국,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번져가지고 그래서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사라졌다 갑자기 다시 나타난 에볼라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이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서 WHO가 비상사태 선포를 합니다. 비상사태 선포를 하고 유엔에서 군대 파견해서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 방역하고 조치들을 취하면서 2016년 에볼라가 점점 잠잠해지고 WHO는 서아프리카에서는 에볼라가 종식됐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올해도 에볼라로 사망한 사람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도 에볼라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만큼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바이러스 변이를 통해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완벽한 정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대규모로 유행하는 인수공통 감염병들을 보면 최근에 뭐 때문에 문제예요? 코로나 그렇죠. 바이러스. 코로나죠. 코로나. 2002년도 사스, 다음에 2015년도 유독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됐던 메르스, 그리고 2019년도 연말부터 발생해서 아직까지도 문제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코비드-19, 이 세 가지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들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같이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코로나 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그 돌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지었습니다. 코로나는 사실 100년 전에 발견된 바이러스입니다. 100년 전에 발견된 바이러스인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느냐. 주로 돼지나 소나 닭, 개, 고양이의 치명적인 바이러스였어요. 그런데 1960년대 중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전파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냥 감기 정도 유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심각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사스.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도 죽일 수 있네? 라는 첫 번째 바이러스가 됩니다. 사스는 일반적으로 이틀에서 열흘 정도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고열, 무력감, 두통, 근육통, 코로나19랑 비슷하죠. 네, 이렇게 고열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에 호흡부전 때문에 사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스는 약 8,096명이 감염자가 발생하고 그중에 774명이 사망했습니다. 치사율이 9.6%. 그래서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중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 발병을 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3명의 확진자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모두 완치 회복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좀 9.6% 가까이 나고 10% 나오는 거면 굉장히 높은 거죠, 치사율이. 네. 이거 어떻게 감염되는 거예요, 사스는? 이것도 주로 비말, 기침이나 재채기, 가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말에 의해 전파가 되는데 사스의 놀라운 전파력은 사스가 첫 발생 후 어떻게 지구 한 바퀴를 돌게 됐는지 그 경로를 추적해보면 더욱더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2003년도 1월 30일에 그 수산물 시장에서 일하는 그 조우 저펑이라는 그 인물이 70명을 전파합니다. 이 한 사람이. 너무나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전파해서 슈퍼 전파자라고 하거든요. 우리 코로나19 때도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죠. 조우 저펑이라는 이 사람의 주치의였던 리우라는 사람이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홍콩에 가려고 했는데 홍콩에 가서 그 묵었던 호텔에 이 사람이 계속 기침을 하고 변기에다가 막 토하고 기침하고 하다 보니까 에어컨하고 이런 공조 시스템에 그 호텔에 묵었던 23명이 감염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귀국하면서 그냥 각국에 그냥 다 이렇게 전파가 된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였네요. 그렇죠. 심지어 그 당시에 WHO의 이러한 바이러스를 역학조사하는 카를로 우르반이라는 사람이 이런 심각한 감염병이 출현한 것을 처음으로 알아차리고 WHO에 보고를 했는데 이 사람도 불행하게도 감염이 돼서
사스에 감염돼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주 키워드이기도 하지만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데요. 또 동물 이번엔 무슨 동물? 돼지? 호주 동물보건연구소가 사스의 기원을 밝혀냈는데 사스의 주범은 박쥐였고, 근데 이제 그 박쥐 바이러스가 직접 넘어온 건 아니고요. 또 추가 연구를 통해서 밝혀보니까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로 한번 점프를 하고 이 사양 고양이가 사람한테 전파를 시키면서 사스가 전파되게 됐다라고 밝혀지게 됐죠. 근데 이게 끝이면 되는데 2012년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스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습격이 한 번 더 있었죠. 2012년도 6월 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체불명의 폐렴 환자가 나왔고 메르스라고 불리는 호흡기 폐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였는데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2012년) 처음 발견된 메르스는 2015년도 6월까지 약 23개 국가에서 1,142명이 발생을 했는데 이 중 465명이 사망해서 치사율은 약 40%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근데 이제 메르스는 치사율도 높고 매우 무서운데 정말 예기치도 않게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38명이 사망하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인간에게 메르스를 옮긴 동물의 정체는 또 뭐였을까요? 이건 너무 유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메르스 하면 바로 낙타가 그렇죠. 생각나는 거 같아요. 침. 그때 일단 낙타들이 많이 죽었던 게 일단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낙타도 사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박쥐에서부터 박쥐에서 낙타, 낙타에서 사람 이렇게 전파가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쥐 장난 아닌데? 와. 그 메르스까지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한 번의 종간의 장벽을 뚫고 지금 현재까지도 역대급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바이러스가 바로 코로나19, 코비드 19입니다. This is the first pandemic caused by a coronavirus. Today, I am officially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국내에서도 결국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BA.2.75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오미크론 처음 들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 오미크론이 계속 변이해서 돌연변이가 또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돌연변이가 언제 끝이 날지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저도 예측이 불가할 정도로 그래서 긴장해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불행한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가 또 어떤 바이러스와 접하게 될 수 있을까요? 한번 표를 보실까요?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가 또 어떤 바이러스와 접하게 될 수 있을까요? 한번 표를 보실까요? 91이라는 게 뭐예요? 점수. 그러니까 발생할 가능성을 점수화시킨 건데 1등이 라사 바이러스. 라사 바이러스? 들어보셨어요? 라사 바이러스? 처음이에요. 잘 못 들어보셨죠? 우리가 사스가 1등이지 않겠어? 사스코브2 이것이 코비드 19이? 아니에요. 2등으로 밀려났어요. 라사열이 1등으로. 저 뭔데요? 어디 있는 거예요, 저것도? 이게 나이지리아 라사 마을에서부터 유래한 거예요. 그 라사 바이러스에 감염된 들쥐에서 전염되는 거고요. 두통, 발열, 설사, 복통,
청력 손상의 후유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사엘이 위험한 건 감염된 사람 중에 80%가 무증상이래요. 그 뭐예요? 무증상이면 뭐가 위험해요? 나는 멀쩡하니까 돌아다니면서 막 전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성이 크네. 나이지리아 기준만 봐도요. 2022년 5월 달 기준으로 라사엘 때문에 150명이 사망했답니다. 치사율이 거의 2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 라사엘을 제2의 에볼라라고도 부릅니다.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도 아직도 백신이 없어요. 치료제도 없고. 아니 4위 뭐예요? 4위. 맞아, 그것도 보고 있어. 4위 서울 바이러스. 뭐야? 예. 서울? 예. 대한민국 서울 서울 바이러스. 맞습니다. 오, 충격적인데요? 그 서울이 그 서울 맞습니다. 그 서울에서 시작돼서 서울 바이러스라고 한 건 아니고요. 한탄 바이러스, 한탄강에서 발견한 그 바이러스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호황 교수님이라고 한탄 바이러스를 처음으로 발견하셔서 백신까지 개발했던 아주 위대한 업적을 가지신 학자가 계세요. 이게 이제 그 서울에서 서식하는 시궁지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하면서 이것도 서울 바이러스라고 쥐에서?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얘도 앞으로 나올 위험성이 큰 상위 랭커입니다. What? 저런 거는 지명을 붙이는 게 그렇게 반갑진 않네요. 그렇죠. 예. 이제 과거에 옛날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예기치 않은 혐오나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수공통 감염병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궁금해요. 인수공통 감염병이 사라지는 건 모든 숙주가 없어지면 없어지겠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나 보실까요? 이런 그림을 뭐라고 그러죠? 이거 그 머그샷. 머그샷, 그렇죠. 범죄자들, 범인들을 데려다가 놓고 찍는 건데 뒤에 보시면은 좀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눈치챘을 거예요. 뒤에 이거 뭐예요? 세포,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이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동물들에서는 굉장히 흔한 바이러스였다. 돼지에도 있고 박쥐, 밍크, 고양이 다 코로나를 갖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의 모든 원인에는 바로 뭔가요? 인간이 있네요. 바로 인간입니다. 바로 인간이 있다는 거고요. 인수공통 감염병은 우리 인간이 오로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동물을 잡고 죽이고 또 그들의 생태계를 훼손하면서 벌어진 일이죠. 바이러스의 전파자가 된 박쥐만 보더라도 인간이 무분별한 개발로 박쥐의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오명을 쓰게 된 거고, 그리고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 역시도 인수공통 감염병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상승할 경우에 2070년이 되면 15,000종 이상의 새로운 종간 전파 바이러스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